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집권당 내 최고 경제통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최운열 의원님을 모시고 조국 정국과 관련한 당내 분위기와 경제 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고영신 TV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최 의원님을 잠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부총장 등으로 33년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대학에 계시면서 대외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서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20대 국회에 진출해서 여당 내 최고경제통으로 정책위 부의장, 경제민주화 TF위원장 등을 맡아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과감한 규제개혁, 의료 민영화 주장 등 비교적 시장 친화적, 친기업적, 합리적인 목소리를 소신껏 내오신 의원이십니다. 그러면은 최 의원님이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운열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고영신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와서 국민 여러분과 이렇게 추석 연휴에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모시려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유튜브는 워낙 보수층이 주로 시청자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개방적이고 소탈하시고 또 저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하신 그 프로필 중에 빠진 게 있습니까?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은 평생 사실은 학자시죠. 예. 교수시고. 예. 근데 정치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 3년 이상 하셨으니까 예. 정치판에 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적응을 못 하시나요? 저는 제가 하는 이제 학문이 이제 경영학 쪽이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소개하셔서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일을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실물 경제하고 항상 연결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도 제가 학교에서 33년 재직하다 정년퇴직하고 우연찮게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제2의 퍼블릭 서비스를 한다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 땐 보람을 좀 많이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논리에 저는 거의 얽매이지 않고. 네, 그러시죠. 상당히 개방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최 의원께서 학자로 계시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리라고는 예상한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배지를 다시더라고요.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자신도 평생 정치를 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2016년 3월 19일 아침 7시에 김종인 대표께서 전화를 하셔서 비례대표로 와서 일해볼 생각 없느냐고.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받고 좀
당황을 해서 한 2, 3분 머뭇거리다가 대표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네. 배지를 달게 됐네요. 그 그 배지를. 전까지는 뭐 김 대표님하고 뭐 정치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네. 다만 이제 경제 민주화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의견 네. 교환하고 했었는데 김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를 실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선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자 아마 저를 불러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대표님하고 오래전부터 그 민정당에 계실 때부터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 후에 한번 물어봤더니 집권당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체온열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하라고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21대 그래서, 네, 그래서 허시할 이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지역구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예. 학교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소선거구제에서의 총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도요 이런 전국구라고 했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입니다만은 몇선 하신 분도 있어요. 3선까지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 김정인 이제 대표가 5선을 했죠. 맞아요. 전에 뭐 강용식 의원이라고 그분도 3선을 하셨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또 권역별 뭐 무슨 이렇게 비례대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꼭 지역구 아니라도 하실 수는 있지 예, 않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만약 도입이 된다면 예. 저도 한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뭐 국회에서 과연 그 선거제도 개편 법안이 통과될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워낙 자신할 우리 수가 없어서. 최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욕심이 다 내려놓으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절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라는 게 욕심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고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뭐 또 조국 법무장관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다소 무리해서 장관이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권 입장에서는 또 낙마를 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 국가적으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거를 고민해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현재 과거의 군부라든지 또 그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력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검찰 이쪽만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이 시대의 소명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고뇌의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은 또 좀 비판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조국 법무장관의 경우는 평소 대학 교수 시절부터 본인이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빛을 줘왔는데 그러면은 언행이 일치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적인 보편적 어떤 상식이랄까 눈높이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졌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이랄까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상실감, 배신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실망하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조국 장관이 뭐 하던 얘기라든지 뭐 SNS 글 내용이라든지 정말로 이제 도덕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얘기만 그렇죠. 쭉 해왔지 않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분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그 본인이 했던 언행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배신감도 느끼시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뭐 본인도 아마 철저한 반성을 할 계기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은 됐습니다만은 또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상당수 어떻게 보면은 찬성보다는 반대 쪽이 더 높은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도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 그 개혁을 진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특히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개혁이라는 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장관의 뜻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개혁하겠다고 들어간 다른 부처의 장관도 그 공무원들이 보기에 저분이 대통령의 신임을 정말로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힘이 실리기도 하고 그렇죠. 안 실리기도 하거든요. 예, 뭐 천양지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일부에서 조국 아니면 못 하겠느냐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데려다 놔도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신임을 저만큼 받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장관으로 취임해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낸다고 그러면 뭐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요. 우리 당내에서도 뭐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국민들은 뭐 법무부라든가 검찰 내 어떤 인사라든가 관행 이런 어떤 개혁은 모르지만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서 말하자면 조국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은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조국만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사실은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서의 정착시키는 검찰 개혁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죠. 꿍꿍이가 있겠습니까만 이제 사법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 이슈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와 예,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집행한 주체는 이제 법무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법무부에서 얼만큼 주도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국회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법안 예, 심의하다 보면 그러겠죠. 우리가, 예. 그 보통 차관이 와서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뜻은 뭐냐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예, 예. 그럼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할 수 없이 하는 사람하고는 이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보면은 아마 조국 장관처럼 대학에 있을 때부터 또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하고자 했던 개혁에 대한 그 의지는 이만큼 강한 사람은 사실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사실 이제 법이 통과를 되더라도 뭐 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장관에서 대통령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후속 작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 많죠. 그런 작업은 이제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마무리하는 게 맞다는 게 대통령 생각 아니거든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막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 또 규정 같은 걸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원래의 뜻이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게 많죠. 예, 그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과거에 우리 법의 후진성을 다 좀 치유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으로 가고 규정으로 가면서 참 이렇게 뒤바뀝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걸 다 뒤틀어버려 가지고 본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이게 실사회로 적용되느냐는 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상황이 조국 대 윤석열 간의 무슨 사생결단의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윤석열 검찰총장 뭐 대통령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장 적임자로 또 정치검찰에서 국민검찰로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추겨 세웠는데 요즘 분위기는 윤석열 때리기 아주 그냥 총력전을 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조금 뭐 이제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장관 임명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일을 하면 되는 거다. 거기서도 서로 이제 체크앤밸런스의 기능을 서로가 하는 거니까 예. 큰 어려움 없이 또 잘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 쪽에 조금 몇 가지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뭐 이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내년 예산안이 이제 정기국가 시작되고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513조죠. 예. 초슈퍼 예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슈퍼 예산 470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이 뭐 야당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도 퍼주기 복지 예산, 총선을 겨냥한 이런 예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거는 민간 부분의 경제가 있고 이제 공공 부분이 있고 예,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과거에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너무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더 그게 이제 추락한 그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마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길게 가고 네, 또 그렇죠. 강도가 깊고 네. 우리는 GDP의 거의 70% 이상이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네. 그런 대여건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 있어서 민간 부분이 성장률에 지금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 4분기 우리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0.4%였거든요. 네, 그렇죠. 1, 4분기. 예. 그럼 마이너스 0.4%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 내용을. 그랬더니 민간 부분은 플러스 0.1이고 예. 정부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0.6이더라고요. 예. 거기다 이제 통계라가 조작을 한 플러스 0.1이 돼서 마이너스 0.4가 됐는데 정부 부분의 마이너스 0.6%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매년 4, 4분기 때 남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4, 4분기 때 정부의 성장률에 기여한 게 뭐 1.2 뭐 이렇게 높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1, 4분기 때는 낮아지는데 문제는 그럼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될 거냐. 제가 이제 0.1%를 보고 그래도 다행이다. 민간이 마이너스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재정전략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0.1%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 같다. 만약 잘못하면 이게 2, 4분기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2, 4분기 성장률 전체로 1.1%인데 그 분석을 해보면 민간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제가 우려한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정부 부분이 뭐 1.4 돼가지고 플러스 1.1이 됐거든요. 그럼 민간 부분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면 그러면 전체 이 성장 동력을 유지를 하려면 어디서 뒷받침돼야 될 거냐. 그런 공공 부분에서 해주지 않으면 성장의 불씨 자체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기에 확대 재정 정책의 그 뜻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확장적 재정 정책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은 재정하고 통화인데 통화를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할 수 없이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저도 거기는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재정 건전성을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학자 출신입니다만 경제라는 게 굴러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한 513조 작년보다 9.3% 정도 증가된 그런 예산인데요. 이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한 39%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 같은 데서는 40%가 넘지 않게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국가 부채 비율도 이 절대 수치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은 OECD 평균이 한 110% 정도 되고, 미국도 100%가 넘고, 일본은 뭐 거의 240% 되고, 유로 쪽인데 거의 한 150% 남짓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면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이제 증가 속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부분이 빨리 회복세로 돌아서야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이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다수 일반 국민들, 보통의 국민들은 경제를 세금을 투입해서, 물론 재정 투입의 그런 효과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내고 효과도 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 부분 아니냐. 민간 부분의 활력이 살아나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우는 민간 부분은 쫙 가라앉아 있어요. 또 뭐 국내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무슨 말할 것도 없고, 괜찮은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쪽 부분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민간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만 투입된다고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게 그냥 경제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줘요. 언제까지 재정에 의존할 수만은 사실 없죠. 그 빨리 그걸 이제 차단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일본이 지금 우리 상황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민간 부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정부가 계속 이제 SOC 투자하고 뭐 그렇죠. 재정을 해서 국가 부채비율이 240%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할 때도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해법이 이제 우리 정부하고 일부의 야당이나 여기하고 약간 다른 게, 일부의 이제 정치 세력이나 언론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답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같은 보편적인 그냥 대학 수준에서 경제 원론 배운 사람들은 그래야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되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게 이제 맞는 답이죠. 그게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을 하면 수요는 창출이 된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고, 경제가 정상적인 사이클을 굴러갈 때는 맞는 답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저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 경제라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를 받쳐주는 바퀴가 둘 있어요. 하나는 공급 바퀴가 있고 하나는 수요 바퀴가 있고, 공급의 바퀴도 이제 약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수요 바퀴가 상당히 망가져 있다.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돈이 없느냐? 돈은 넘쳐 흐릅니다. 그렇죠. 대기업들의 기업 유보의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금리가 높습니까? 금리는 유사일의 최저 금리잖아요. 그럼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할까, 못 할까? 만들어 놓은 물건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죽어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투자하라 해도 기업이 안 해요. 못 해요. 그럼 기업을 투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수요를 일단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역세의 법칙이라고 제가 그 최훈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요를 제대로 살려야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명칭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저는 뭐 그 네이밍의 전쟁,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가는 방향은 잘 잡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할 건가. 한 달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비정규직이 지금 600만 내지 700만 명 되거든요.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내지 4년 동안 직장을 못 간 젊은이들이 12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전체 국민의 거의 20% 가까이가 가장 활력 있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 상태로 무슨 수요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도 5천 원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 정상화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은 잘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문제에서 최저임금의 근로자를 쓴 경제 주체라는 게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다 뭐 소상공인들이죠. 자영업자인데 예. 이 사람들 자체가 지불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우선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들의 지급 여력을 보강하는 정책을 쓰고 그러고 나서 최저임금 정책을 좀 이렇게 같이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려버리니까 32.8%가 올랐더라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딱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을 닫든지, 예. 사람을 줄이든지,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든지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좋았는데 너무 의욕에 앞서다 보니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 정책의 목표 자체를 포기하라, 폐기하라. 나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 시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요, 이 소득주도 성장론, 뭐, 목표나 방향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이라든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됐을 때 그게 효과를 나타내는데 좀 과격했다, 무리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언론에서 정책 전환을 좀 해라.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말은 뭐 포용 성장이다, 혁신 성장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주성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한 정책이라 해 성공을 하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겸손하게 수용을 했더라면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제 의원님이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주 52시간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금년에 결정되기 전에 제가 최저임금 동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적입니다. 그렇죠.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동결하라고 당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해서 한 2.87% 정도로 좀 됐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거의 또 이번에도 6 내지 7%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이 저한테 이제 주어진 미션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정부 내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과욕을 부렸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최저임금 그거를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게 대해서 죄송하다. 이제는 뭐 공약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공약은 얼마든지 또 바꿀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공약을 다 지키는 게 좋지만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제 속도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친시장적이랄까 친기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뭐 경영학을 또 전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가지셨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위축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은 기업이라는 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경제는 뭐 심리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재벌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 때리기, 재벌 옥죄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민노총의 과도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투자를 하는데 아주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재벌이라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기업의 행태가 있잖아요. 이러한 행태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몇 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예. 투자해야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산해버리면 예.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어두운 구석도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만 불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기능은 살리되 이제 역기능은 재벌도 이제 특혜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경영을 해라. 그러니 이제 작업이 재벌 개혁이거든요. 그건 재벌 죽이기는 절대 아니고 재벌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일자리 거기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역시 이제 규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규제 혁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가보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주변에서 이 재벌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장치 없이 규제를 풀어버리면 재벌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걱정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규제 빅딜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재벌도 이제 떳떳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배구조 같은 것도 제대로 좀 갖춰라. 대한항공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제왕적 그런 경영, 네. 황제 경영 그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제도 어려운데 왜 기업의 발목을 잡느냐. 근데 저는 그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장치다. 지금 우리 정경유착이 우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가 기업이 약점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약점이 많으니까 부르면 안 갈 수 없고 네. 가서 돈 좀 내라면 안 낼 수 없잖아요. 원칙대로 했으면 우리 못 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업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도 좀 제대로 갖춰라. 이거를 좀 야당이나 재계가 수용을 하면 민주당도 집권 세력인데 언제까지 예. 붙들고만 있겠습니까?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그 결과 가지고 다음 총선에 평가를 받고 대선에 평가를 받지 야당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반대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과실 없이 뭘 가지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두려움 없이 완전히 풀 수 있는 일을 이쪽에서 먼저 좀 해다오. 예. 그래서 둘이 바꾸자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규제의 빅딜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그것이 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달에 이제 CES라고 네.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기 이제 쇼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에어비앤비 거기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진짜 한국을 잘 알더라고요. 자기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다 됐다. 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인식이 강하죠 네.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규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건별 규제를 해요. 사고가 하나 나오면 그 사고를 치유하기 위한 법이 하나 만들어져요. 건별로. 그 화관법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재 부품 산업이 맞아요. 육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법에다가 이제 잘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붙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업이 살 수가 없지요. 선진국 규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만 명시해주고 네. 자유롭게 하게 하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여요. 그렇죠. 법과 원칙을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파산에 이를 정도로 과감한 징벌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야죠. 자유를 주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져라. 그 소리를 딱 듣고 제가 답이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건별 규제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붙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포괄적 규제를 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또 반대예요. 그래서 두 정치 세력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뭐냐. 답은 포괄적 규제로 가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자유를 주되 자율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길이고 선진화하는 길이다. 정말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디플레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면서 성장률도 뭐 2.얼마에서 1%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 또 거기에 한일 경제 갈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로 살아와서 인플레이션만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훨씬 늘 물가만 걱정했지 않습니까? 예, 더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기가 이제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침체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대적인 뭐 미중 무역 마찰, 일본의 경제 보복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건 외생 변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를 일본이 만들어줬다. 역설적으로. 전통 제조업은 거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렇게 일본하고 엮여 있잖아요. 이거가 지속되기는 사실 이제 한계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산업을 우리가 찾아서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의 경우에는 거의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일본보다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금융, 의료, 관광 이런 것들은 일본하고 그렇게 엮이지가 않았어요.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는 눈을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의료 부분. 우리는 IT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잖아요. 또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 중에 가장 우수한 애들이 의과대학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조국 딸도 그래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부산 의전원 갔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수한 애들이 거기 가 있으면 이 애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이. 최고 머리들을 갖고 있잖아요. 최고의 머리에 IT가 좋지. 또 기술력도 뭐 의료 기술이라는 게 우리 뭐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부터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거 했더라면 지금 세계적인 산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의료인들의 반대, 일부의 또 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꼼짝을 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사이에 일본이나 중국은 아주 치고 지금 나가는데 나는 15년 전부터 이걸 우리가 치고 갔더라면 지금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앞선 중국 시장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한국에서 유수한 한국 의사들을 스카우트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병원이 조금 있다 한국 안방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겁니다. 거기서.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사람 뺏겨, 돈 뺏겨, 환자 뺏겨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10년 전, 20년 전에 가졌던 규제에 대한 마인드 발상 자체를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일본이 그 기회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지고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 산업이 선진화할 수 있는 과거의 한국 경제가 추격형 경제였다면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왔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결국은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 태양광 발전이다 어찌다 저쩌다 하는데 왜 우리 그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도 불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탈원전 정책이 아닌데 네이밍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네이밍 전쟁에서 졌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탈원전이 되려면 아마 앞으로 70년 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무슨 전환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더라면 좋을 텐데 탈원전이니까 일본 국민들 머릿속에 완전히 당장 그냥 원전을 다 없애고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당내에서
송영길 의원하고 그렇죠. 저하고 많이 최소한의 말씀하셨잖아요. 신안을 3, 4억 예. 정도 이거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또 주문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지속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원전을 더 할 거냐 이건 더 이제 신중하게 예. 검토를 하더라도 기존에 대해서 이제 추진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흔쾌히 출연해 주신 최은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우리 정치와 경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